청취자님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되게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시죠. 그 수만 번의 야구 투구 영상을 보고 완벽하게 투수들의 폼을 따라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똑똑한 암기왕 로봇이네요. 그렇죠. 이 로봇은 데이터만 딱 보면 이 각도로 팔을 휘두르면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구나. 이걸 기가 막히게 암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로봇을 우주선에 태워서 달 표면에 데려간 다음 공을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허공에 막 헛손질을 하거나 공을 저 우주 밖으로 엉뚱하게 날려버릴 겁니다. 달이니까 중력이 달라서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똑똑해 보이는 로봇은 사실 중력이나 공기 저항 같은 세상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 뭔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저 과거의 지구 데이터만 달달 외웠을 뿐이죠. 완벽한 비유네요. 바로 이 지점이 청취자님이 전달해 주신 복잡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파헤칠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단순한 암기왕을 넘어서 세상의 물리 법칙까지 이해하는 천재 과학자 같은 AI, 그러니까 물리정보 신경망 PIN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인 AI에게 물리를 가르친다는 건지 벌써부터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려고 하거든요. 방금 들어주신 그 달 표면의 야구 로봇 비유가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현대 기계학습,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딥러닝이 생물학이나 물리학처럼 엄청 정교한 산업과 만났을 때 부딪히는 거대한 벽이 딱 그거거든요. 그 데이터만 달달 외우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인체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속은 무한한 변수가 얽혀있는 진짜 복잡한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피가 막 흐르고 전기가 튀고 장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그렇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AI는 오직 주어진 데이터에만 의존하거든요. 의료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환자가 움직여서 노이즈가 섞이는 일이 진짜 다반사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게 훈련받지 않은 낯선 데이터를 딱 마주하는 순간 기존 AI는 달 표면에선 로봇처럼 완전히 길을 잃고 엉터리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무서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탐구는 AI가 어떻게 스스로 과학적 법칙을 깨우치고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 덩어리인 AI의 머릿속에 물리 법칙을 코딩해 넣는다는 건가요? 네,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감쇄 조화 진동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리학 용어가 막 등장하더라고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하죠. 제가 문과 감성으로 최대한 쉽게 이해해보자면 그 허공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하다가 공기 저항이나 마찰 때문에 점점 진폭이 줄어들면서 결국 멈추는 진자운동 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기존 신경망 모델한테 이 움직임을 예측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구간 내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는 암기로 커버가 되니까요. 근데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미래 시점을 예측하라고 딱 하니까 갑자기 진자가 막 우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래프를 그리던데요? 그게 바로 순수 데이터 기반 AI의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AI는 진자가 움직이는 그 표면적인 패턴의 곡선만 눈으로 봤을 뿐이거든요. 속사정은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면에서 질량이나 마찰계수, 용수철 상수 같은 물리적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겉모습만 흉내내는 거군요. 맞아요. 물리학자들이 이 움직임을 계산할 때 쓰는 미분 방정식을 AI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 어떤 아이디어죠? AI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손실함수라는 것을 완전히 뜯어고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되죠. 손실함수요? 그러니까 AI가 학습할 때 자기가 찍은 답이랑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틀렸는지 오차를 개선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벌점을 주는 일종의 채점표 같은 거 말씀이시죠. 틀릴수록 점수가 깎이니까 어떻게든 안 틀리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똑똑해지는 원리잖아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그 채점표의 평가 항목을 바꾼 겁니다. 항목을 추가했다. 네, 기존 AI의 채점표에는 데이터와 얼마나 똑같은가라는 딱 하나의 항목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리정보 신경망, PINN의 채점표에는 아주 무거운 두 번째 평가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게 물리법칙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리방정식을 위배했는가라는 항목이죠. 수학적으로는 이걸 물리방정식의 잔차를 페널티로 부여한다고 표현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AI가 나 데이터랑 똑같이 그렸으니까 100점 줘 이렇게 우겼다면 네네. 이제는 PINL 시스템이 잠깐 너 데이터랑은 비슷한데 중력의 법칙을 어겼네? 벌점 50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오차랑 물리법칙 위반 오차를 동시에 줄여 나가야만 겨우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 채점 방식의 변화가 마법을 부리는 거죠. AI가 경사하강법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돌면서 수만 번 스스로 수정을 거치거든요. 네, 계속 훈련을 하죠. 그때 단순히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데이터를 흉내내려고 하면 물리방정식 파트에서 어마어마한 벌점이 쏟아집니다. 아, 꼼수가 안 통하는군요. 그렇죠. 결국 AI 스스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무조건 이 자연의 룰, 즉 물리법칙을 지키면서 데이터를 만족시켜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상의 룰을 강제로 주입받은 AI가 탄생하는 거죠. 와, 세상에. 인공지능에게 과학의 룰을 강제하다니 진짜 기발합니다. 자, 청취자님, 이렇게 AI에게 물리를 가르치는 원리를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이 기술이 연구실을 벗어나서 실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의료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가 아주 흥미롭죠.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적용 사례는 바로 우리 몸에 끊임없이 뛰는 엔진, 심장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는데 이 PYNN 기술이 쓰인다고 들었거든요. 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피가 잘 통하는지 보는 거겠죠? 맞아요. 심장 근육으로 피가 얼마나 잘 흘러들어가는지, 즉 심근 혈류를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측정하나요? 보통 환자의 정맥에 조영제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MRI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 조영제가 심실을 거쳐서 심장 근육 세포 사이사이로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아주 격렬하게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역동적이죠. 게다가 피의 흐름은 엄청나게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촬영된 MRI 영상에는 노이즈가 정말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 노이즈 가득한 영상의 픽셀 하나하나를 막 따로따로 계산하느라 엄청나게 낑낑댔다는 거군요. 네, 한계가 명확했죠. 청취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AI에게 가르친 물리 법칙이 있더라고요. 무슨 2-9획 교환 모델이라고 불리는 상미분 방정식이던데 이름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수학 용어라 좀 생소하시죠? 이게 도대체 심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수학으로 바꾼 건가요? 용어가 낯설 뿐이지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조영제가 섞인 피가 굵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공간이 있죠. 그걸 플라즈마라고 하고요. 네네, 큰 파이프 같은 거네요. 그리고 그 피가 미세하게 심장 근육 세포들 사이의 빈 공간, 즉 간질 공간으로 스며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거요? 맞습니다. 이 두 공간 사이에서 물질이 얼마나 빠르게 건너가고 또 빠져나오는지를 수학적 비율로 계산해 놓은 공식이 바로 그 모델이에요. 아하, 혈류 동역학의 기초 법칙 같은 거네요. 그렇죠. PINN은 바로 이 방정식을 앞서 말씀드린 그 채점표에 집어넣는 겁니다. 와,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니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기존 AI는 노이즈가 조금만 껴도 여기 피가 갑자기 사라졌네? 하고 완전 엉뚱한 결론을 냈잖아요. 네, 데이터만 보니까요. 스며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 불가능해. 이건 카메라 노이즈가 분명해. 나면서 스스로 보정을 딱 해버리는 거잖아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스스로 노이즈를 걸러내는 거죠. 오차율은 뚝 떨어지고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 그러니까 혈류가 막혀서 조영제가 잘 안 가는 환자의 그 미세한 농도 변화를 기가 막히게 짚어냈습니다. 네, 아주 정밀해졌죠. 그런데요, 박사님, 여기서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나요? 연구 자료의 한계점을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네, 8코어 노트북에서 샘플 하나당 1분 만에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자랑스레 적혀 있지만 네, 적혀 있죠.
바로 그 밑에 환자 한 명의 심장 이미징 슬라이스당 약 1시간의 신경망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뼈 아픈 지적이네요. 자, 심장 질환입니다. 완전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잖아요. 환자가 가슴을 막 부여잡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네. 환자분 AI가 물리법칙을 열심히 학습 중이니까 1시간만 누워서 기다리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임상적으로 이게 진짜 쓸모가 있는 속도인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네, 너무 치명적인 단점 같아서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1분 1초라도 빨리 수술방으로 넘기기 위한 그런 응급 트리아지, 즉 환자 분류 용도가 아닙니다. 아, 응급용이 아니군요. 네, 이 모델의 진짜 가치는 응급 상황을 일단 넘긴 환자나 혹은 만성적인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초정밀 진단과 장기적인 예후 평가에 있습니다. 아, 당장 토를 먹게 하는 지혈대가 아니라 이 환자의 심장이 앞으로 어떻게 무너질지를 예측하는 엄청 정밀한 나침반 같은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했던 비침습적 MRI 데이터에서 1시간이라는 컴퓨팅 시간만 딱 투자하면 환자의 가슴을 열지 않고도 수술이 필요한 수준인지 약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혈류의 미세한 변화를 극도로 정밀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오, 의사들에게는 진단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진짜 엄청난 무기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1시간 투자가 전혀 아깝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속속됩니다. 자, 심장의 혈류, 그러니까 일종의 배관 문제를 PINN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봤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심장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 즉 전기 신호라는 배선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배관에서 배선으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막 파르르 떠는 질환, 심방세동입니다. 네, 심방세동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도대체 심장 근육의 어느 지점에서 전기 신호가 꼬여서 엉뚱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야 하거든요. 스파크가 튀는 곳을 찾는 거군요. 그래서 의사들은 심장 챔버 안으로 전극이 달린 얇은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전기 신호가 각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심장 내부의 전기 활성화 지도를 그리죠. 지도를 그린다. 근데 뭐가 문제죠? 문제는 심장 내벽이 꽤 넓은데 전극을 댈 수 있는 지점은 매우 듬성듬성하다는 겁니다. 아, 전체를 다 찍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게다가 심장이 계속 뛰고 피가 흐르다 보니까 측정값에 노이즈도 엄청나게 끼어 있고요. 아, 점과 점 사이의 텅 빈 공간, 그 미지의 영역을 수학적으로 부드럽게 채워 넣어야 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군요. 맞습니다. 보관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PIN이 등장해서 네. 물리 교과서를 펼칩니다. 이번에는 아이코나이 방정식이라는 걸 썼더라고요. 네, 에이카넬 이퀘이션이죠. 심장세포들이 차례대로 전기에 감전되면서 흥분하는 그 파면이 이동하는 걸 수학으로 막 풀어낸 거라던데요. 네, 전기 신호가 마치 물결처럼 심장 근육을 타고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묘사한 물리법칙입니다. 전도 속도랑 신호 활성화 시간을 연결해주는 방정식이죠. 물결처럼 퍼진다. 이 법칙을 장착한 PIN은 일반 신경망이나 기존의 수학적 보관법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요? 특히 재미있는 건 평범하게 한 방향으로 전기가 흐를 때는 기존 AI나 PIN이나 비슷하게 잘 맞추거든요. 네. 근데 두 개의 전기 파면이 충돌할 때 완전히 승부가 갈립니다. 아, 그 부분.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두 개를 동시에 딱 던졌을 때의 장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오, 아주 훌륭한 시각화네요. 양쪽에서 동심원을 막 그리며 퍼져나가던 물결이 어느 순간 중간에서 팍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물결이 그냥 부드럽게 섞이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혀서 위로 뾰족하게 솟아오르면서 아주 날카롭고 복잡한 경계선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호수 비율을 심장에 그대로 적용해 보죠. 두 개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을 타고 오다가 정면으로 딱 충돌하면 그 지점에서 활성화 시간의 그래프 기울기가 아주 급격하게 뾰족하게 꺾이게 됩니다. 아, 불연 속성이 생기는 거군요. 네, 불연 속성이죠.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 기반 AI나 보관법들은 이걸 처리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왜요? 그냥 양쪽 데이터의 평균을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충돌 지점을 그냥 둥글둥글하게 뭉뚱그려 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심장에서 엄청난 정기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AI 지도는 아주 평온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와,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P는 아이코날 방정식이라는 물리 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물결 두 개가 부딪히면 여긴 무조건 뾰족하게 꺾여야 해. 라고 수학적으로 인지하고 그 날카로운 경계선을 완벽하게 포착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물리 정보의 힘이죠. 노이즈를 10%나 섞어버린 진짜 극한의 실험 환경에서도 핀의 오차율이 가장 낮았다는 게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박사님, 네. 제 눈을 막 의심하게 만든 치명적인 문장이 연구의 한계점 파트에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나요? 이 모델은 심장 조직 전도의 이방성을 무시했다. 그리고 국소적 재진입이나 세동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아이코날 방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이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 보셨군요. 잠깐만요. 이방성이라는 게 그 나무 판자의 결처럼 심장 근육도 결이 있어서 전기가 흐르는 속도가 방향마다 막 다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향성이 있죠. 그걸 쏙 빼놓고 엄청 단순하게 모델링한 데다가 가장 복잡한 심장병이 발생하면 아예 써먹지도 못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AI가 아무리 천재라도 처음부터 오답이 적힌 물리교과서를 쥐어준 셈인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으셨을 겁니다. 호스트님 말씀이 맞아요. 피는 결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물리법칙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입한 그 물리방정식이 실제 인체의 복잡한 생리현상을 100%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가 AI의 한계로 네, 고스란히 직결되는 겁니다. 현재 연구진이 사용한 방정식은 심장 근육의 결에 따른 속도 차이를 무시한 그냥 1차원적인 단순화 모델이었거든요. 너무 심플하게 간 거네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막 소용돌이 치듯 무한 반복되는 극한의 세동 상황에서는 방정식의 전제 조건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아하, 룰이 안 통하는 거군요. 이것은 핀이라는 기술의 실패라기보다는 앞으로 물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이 AI에게 가르칠 더 완벽하고 복잡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숙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물리가 완벽해야 AI도 완벽해질 수 있다. 와,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심장의 혈관과 전기 배선 문제를 다뤘으니까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지의 영역이자 가장 두꺼운 장벽에 둘러싸인 기관 뇌로 가보겠습니다. 네, 뇌혈관 쪽이죠. 지주마카 출혈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인 뇌혈관 연축 이야기입니다. 뇌혈관 연축은 뇌출혈이 한 차례 싹 지나가고 난 뒤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뇌동맥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꽉 막히는 거네요. 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곧바로 뇌경색으로 이어지죠. 이 수축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는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라는 장비를 씁니다. 초음파요? 네, 머리뼈 밖에서 초음파를 쏴서 뇌혈관 속 피의 흐름 속도를 재는 거죠. 그런데 박사님, 두개골이라는 아주 단단한 뼈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청취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초음파는 뼈를 잘 통과하지 못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두개골에는 초음파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새, 이른바 음향창이라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바늘구멍 같은 거군요. 그래서 초음파로는 뇌바닥에 있는 핵심 혈관망인 윌리스환 중에서도 아주 제한된 특정 위치의 혈류 속도만 겨우 측정할 수 있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네요. 게다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혈관이 수축해 좁아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환자가 단순히 혈압이 높아서 피가 빨리 흐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 변수가 또 있네요. 제한된 위치의 속도 데이터만 달랑 믿고 성급하게 진단을 내렸다가는 멀쩡한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위양성 오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아주 정밀한 4D 플로우 MRI 같은 첨단 장비통 안에 환자를 눕히고 뇌혈관 전체를 3D로 쫙 촬영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4D MRI가 진짜 정답을 제공하는 완벽한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응급 상황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제 상태가 급변할지 모르는 중환자를 모시고 가서 엄청나게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MRI 장비 안에 매일 눕혀둘 수는 없잖아요. 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현실적인 대안은 병상 옆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저렴하고 빠른 초음파뿐인데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딜레마인 거죠. 아, 그래서 그 부족한 데이터를 또다시 물리법칙으로 메우기 위해서 PIN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는군요. 정확합니다. 맥동하는 피의 흐름과 탄력 있는 혈관벽 사이의 압력, 면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물리방정식을 AI에게 딱 가르쳤습니다.
자료에 나온 SP9M 모델 구조를 보니까 네트워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 문제를 풀던데요. 네, ASP는 환자의 제한적인 초음파 속도 데이터하고 미리 찍어둔 뇌혈관의 해부학적 3D 구조를 결합합니다. 두 개를 합친다고요? 첫 번째 네트워크는 피의 속도와 혈관 면적의 물리적 상관관계를 계산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임상적으로는 절대 직접 측정할 수 없는 혈관 단면적의 미세한 변화를 예측해냅니다. 오, 측정 못하는 걸 예측한다고요? 네, 초음파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혈관들까지 다 포함해서 뇌혈관망 전체의 속도, 면적, 압력을 픽셀 단위로 동시에 쫙 생성해내는 것이죠. 와, 청취자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엄청난 기술이죠. 단단한 두개골 때문에 초음파가 도저히 닿지 않는 뇌혈관의 캄캄한 사각지대들을 피네니 유체역학이라는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픽셀 단위로 막 상상해서 꽉꽉 채워 넣는 겁니다. 일종의 수학적 가상투시경 역할을 하는 거네요. 가상투시경. 야, 그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겉보기엔 진짜 단순한 초음파 기계인데 이 AI 필터를 거치니까 보이지 않는 곳의 혈관이 지금 얼마나 수축하고 있는지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안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 비싼 4D MRI로 찍은 진짜 정답지랑 비교해봐도 기존의 순수 물리 시뮬레이션 모델들보다 이 ASP는 훨씬 더 정확하게 혈류 속도를 역산해냈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혈관의 겉모양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혈류 역학이라는 자연의 법칙이 AI의 추론 능력을 만나서 뇌혈관 내부의 압력과 부피 변화까지 역추적해내는 진정한 융합 기술의 상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가만히 칭찬만 할 수는 없죠. 또 날카로운 지적이 준비됐나요? 제가 이 연구의 한계점을 또 귀신같이 찾아냈는데요. 뇌혈관벽의 점탄성,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쫙 늘어났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그 성질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주 단순한 탄성 모델만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사람마다 혈압도 다르고 나이가 든 동맥경화 환자랑 젊은 사람의 혈관 탄력은 진짜 천지 차이일 텐데 이 단순한 방정식 하나로 임상 현장의 수많은 환자의 뇌혈관을 진짜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정치자님도 방금 전 심장 전기 신호 파트에서 그 한계를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호스트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리는지 아실 겁니다. 네, 비슷한 맹점 같아서요. 호스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뇌혈관 모델이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현재는 가장 기초적인 단순 압력 면적 법칙만 사용했다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죠. 역시나 너무 단순화했군요. 딱딱하게 굳은 노인의 혈관 반응은 분명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의 다음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복잡한 방정식을 넣는 건가요? 맞습니다. 혈관벽의 복잡한 생리적, 점탄성 효과까지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미분 방정식을 AI 네트워크가 붕괴하지 않게끔 어떻게 안정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그것이 이 투시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정치자님. 오늘 보내주신 진짜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의학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최전선, 그 세 가지 임상 사례를 심층적으로 뜯어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에 막힌 혈류를 찾아내고 두 전기파면이 부딪히는 불규칙한 심장박동의 그 뾰족한 지도를 그려내고 마지막으로 두개골 넘어 보이지 않는 뇌혈관의 치명적인 수축을 수학적으로 투시해내는 기술까지.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이것들은 모두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물리 방정식이라는 과학적 유산이 딥러닝이라는 최신 기술의 뼈대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경이로운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쫙 종합해보면 우리가 왜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거든요.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마주하는 의료 데이터는 언제나 좀 부족하고 노이즈가 끼어있고 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란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데이터가 완벽해질 때까지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의 절대적인 법칙을 AI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부족한 데이터의 빈자리를 과학적 추론으로 채워넣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는 각 장기, 그러니까 심장의 피, 심장의 전기, 뇌의 혈관에 맞춰서 각기 바른 미분 방정식을 막 따로따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은 개별 모델들이죠. 하지만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 스스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즐거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만약 아주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인체에 흐르는 혈류의 유체역학, 뇌와 심장에 흐르는 전기신호의 전자기학, 그리고 장기의 수축과 팽창을 설명하는 탄성역학까지 이 모든 물리법칙을 동시에 쫙 학습하고 이해하는 거대한 통합핀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진짜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컴퓨터 속에는 청취자님과 똑같이 물리적으로 박동하고 피가 흐르는 완벽한 디지털 트윈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몸의 완벽한 복사본이 컴퓨터 안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 혈관이 딱 좁아지면 내일 심장의 전기가 어떻게 꼬일지 질병의 연쇄 반응을 수십 년 앞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물리 법칙을 아니까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지 방대한 데이터를 외우는 암기왕을 넘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천재 과학자로 진화한 AI가 이미 우리 몸속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들어온 이상 그 놀라운 미래는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것 아닐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청취자님께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